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서 위기 대응의 보완점이 무엇인가라는 이런 그 주제에 대한 토론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바로 그 보완점의 핵심이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 2019년도에 그 진주 사건이라고 하는 이 정신보건 분야에서는 정말 끔찍했던,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또 두려워했던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과 무조건적인 사회적 격리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졌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일선에서 뛰어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인력들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2019년도 진주 사건이 4월에 일어났는데요. 그 이전까지 그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라고 불리는 행정 입원이 한 달에 한 100에서 혹은 많으면 한 200여 건 정도가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진주 사건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400여 건의 행정 입원이 매달 벌어지게 됩니다. 이 행정 입원은 결국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높게 요구되고 있는 그런 입원 형태인데요. 당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이러한 행정 입원과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기와 응급 대응에 모든 초점을 다 맞췄던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특히나 당시에 경찰들이 이제 행정 입원을 아주 많이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요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예를 들면 한 100건 정도의 행정 입원 요청이 오게 되면 대략 한 30% 정도는 정말 입원을 고려할 만한 그런 사례들, 위험성이 있는 사례들인데 한 70% 정도는 좀 더 과민한 그런 대응들에 의한 결정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였지만 최근에는 그런 빈도가 좀 줄어들고 그런 갭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찰의 대응력이 훨씬 높아진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정신과적 응급 대응에 이런 공공 전달 체계들이 대응력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급작스러운 요구 사항들에 정말 모두가 다 이렇게 뛰어들어야만 되는 그러한 웃지 못할 그런 상황들도 벌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 행정 입원 이후에 이제 많은 정신질환자 분들이 또 입원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에 방치되어 있거나 또 도움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초만 해도 약 한 5만 7천여 명 정도의 정신질환자 분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를 받았다면 2019년도 하반기에는 거의 7만여 명 정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 거의 한 10,000명 이상의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분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에는 정신과적 응급 상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지역에서 예방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질 때 궁극적으로 정신과적 응급 상황들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조성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공공정신보건 기능을 수행할 정신의료 기관이 좀 더 확대돼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5개밖에 안 되는 국립정신의료 기관이 일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저희가 현장에서 입원이 필요한 분들을 모시고 병원을 갈 때 가장 입원이 사실 어려운 곳이 국립정신의료기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퇴근 시간 즈음에 방문을 하게 되면 입원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신체 질환을 동반하신 분들 역시 가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경찰관 분께서 도심 권역별 통합지원센터라는 것들을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것처럼 저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들이 일종의 허브 기능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선 그 공공정신보건 체계에서 입원이 필요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갔을 때 일단 좀 쉬운 입원이 필요합니다. 예. 여기서 뭐 쉬운 입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무조건적인 입원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고 적어도 일종의 평가들을 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입원들이 좀 쉽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공공정신보건 체계 안에서 이분들이 기본적인 평가를 받고 만약에 장기적인 입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민간 병원으로 이제 가게 되는
일종의 전달 체계의 좀 확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브 기능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응급 상황에서 입원할 병상의 확보들이 정말 중요하죠.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러한 공공병상들, 제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좀 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찰이 어렵게 입원에 동의하신 분들을 모시고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녀야 되고 또 새벽까지 병원을 찾아다니게 되고요. 결국에는 좋은 환경의 국공립병원들이 아닌 자기가 살던 곳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입원을 하게 되는 이런 좀 악순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이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도 저희가 이 코로나 이전에도요, 신체 질환을 동반한 정신질환자분들의 입원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신체 질환이 있으면은 뭐 종합병원을 가면 되지 않냐, 대학병원에 가도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주로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지역에서 좀 돌봐야 되는 분들은 되게 가난한 정신질환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갈 수 있는 병원들은 한계가 많이 있죠. 그래서 종합병원에 모시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조금 더 저렴한 병원 의료 체계들을 저희가 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임신하신 정신질환자분들 혹은 당뇨로 인해서 족부 손상이 있는 분들, 뭐 코로나19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병원에 입원을 할 수가 없다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병원이 아니고서는 대체적인 체계들이 없다 보니까 더더욱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가족들이 이분들을 그냥 모시고 있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또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필요한 부분들은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지원을 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작년 진주 사건 이후에 경찰과의 협력적인 활동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이제는 경찰관 분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왔습니다 하면은 별다른 뭐 이렇게 질문 없이 함께 이제 협력적으로 일을 하지만 진주 사건 이전만 해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경찰들을 나와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너희가 뭐냐, 너희들의 신분이 무엇이냐,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받게 되면서 오랫동안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 잦은데요. 심지어는 정신질환자분을 센터에다 그냥 놓고 가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보호자가 없으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보호자 역할을 해라 라고 요구하면서 그냥 가버리시는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응급입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선에 있는 경찰관분이 일종의 경찰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해와 타해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다소 과도하게 자의적인 결정들을 하시게 되면서 응급입원은 안 되니까 행정입원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이제 지역의 기관으로 사례들을 좀 밀어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제 위험한 상황에 결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인력들은 민간인들이거든요. 공공 업무를 하고 있는 민간인들이죠. 이분들의 좀 안전을 소홀히 하는 이런 상황들도 이제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들과 위기 상황 속에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공공 안전 체계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응급 상황에서 경찰의 어떤 적극적인 도움들, 물론 경찰관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상황들에 좀 더 적극적인 협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은 단순히 입원만 하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입원이 안 되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이 입원하신 분이 퇴원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이분들의 보호자를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동안 재원 관리를 통해서 이분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들을 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투입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좀 강화해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지만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들 굉장히 신분도 불안정하고 또 병원에 방문을 했을 때 문전박대를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의 사례 관리로 이어지는 그런 어려움, 그게 잘 이어지지 않고요.
또 한 명의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많은 사례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많게는 전국에서 한 200명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도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만 평균 한 4, 50명 정도를 한 명이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에 있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이 방검복을 입고 근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호루라기라든지 뭐 가스총 같은 것들을 구비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할 정도로 안전이 미확보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분들은 위험하지 않습니다만 한두 명의 위험한 상황들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극단적인 상황들을 또 연출하기 때문에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대비들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안전들을 위한 공공안전 체계의 적극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이러한 어떤 응급 체계에서 병원과 지역 사회를 이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은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과정에서 센터의 요구들 많이 하시고요. 소방공무원들은 자살 고위험 사례들이 있으면 무조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보냅니다. 또 보호관찰소에 있는 공무원들은 보호관찰이 종결되거나 교정기관에서 수용기관이 종료된 분들을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이나 이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도 고난이의 정신질환자 사례들을 또 센터로 모두 의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77-0199나 또 129와 같은 공공이 핫라인들에서도 역시 센터로 모든 사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1년에 연간 한 600여 명의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을 채용을 해서 이러한 시스템의 공백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런 인력들을 수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매칭 펀드 방식이라고 하는 예산 지원 방식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그 예산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예산들이 지방자치단체까지 착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는 이러한 예산들을 수용하는 그런 곳들도 인력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들, 하드웨어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위기 속에서 앞으로 정신보건 체계의 정말 실질적인 확대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고 그 안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강화가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토론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우리나라는 정말 일선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인 신분으로 공공성을 가진 정신보건 사업을 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응급입원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거의 맨몸으로 일선에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무슨 좀 안전이나 그분들의 안전이나 어떤 신분 보장 같은 것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응급 환자들을 거의 전적으로 가서 설득하고 또 환자를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분들이 도와줄 수는 있지만 또 이 정신장애에 대한 그 인식이 좀 약하기 때문에 항상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들을 좀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이 직접 응급환자, 위험한 그런 상황에 투입되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면에서도 좀 뭔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쉬운 입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 당사자분들한테는 좀 거부감을 주는 것 같아요. 쉬운 입원이라고 하면 마구잡이로 입원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아마 이거는 꼭 필요한 환자분들의 절차적 편의를 좀 추구하는 그런 입원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제 언어를 쓸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 입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신장애로 입원을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이제 환자의 인권과 또 자발성이 좀 침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사람을 구속하는 데 있어서는 다 법적인 결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라는 명목으로 또 사회 안전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서는 이제 치료 때문에 이제 그 입원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이제 인신 구속이 되죠. 근데 이 책임은 엄밀하게 말하면 법적으로는 그 사법 분야에서 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 입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당사자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범죄인 취급을 받느냐 이렇게 좀 많이 오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언어를 쓸 때 우리가 상당히 조심하고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